바로크 기하곡 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기하 형식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소나타 형식, 변주곡, 그 다음 모음곡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크 시대의 변주곡 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주곡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의 주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 주제가 제시가 되고 나서 그 모양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모양이 변한다고 그래서 예술적인 음악의 형태가 어그러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예술성은 그대로 구성을 하고 있으면서 그 주제가 어떤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변해 갑니다. 이 변환된 상태는 음악적 요소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모습이 변하는데요. 주제가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 변주에서는 멜로디가 조금 변환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주어진 주제에서 리듬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 요소 중에서 멜로디가 변할 경우도 있고 리듬이 변할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변환된 상태로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주제의 선율은 그대로 보이지만 화성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눈에 띄게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데 변주가 될 때 성격이 변하는 경우에는 주제 자체가 모양을 완전히 바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바로크 시대에 볼 수 있는 변주는 거의 음형 변주로서 여러분이 주제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변주의 모습입니다. 이런 변주의 모습은 고전 시대까지는 거의 음형 변주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낭만도 그 조금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 변주를 해가지고 이것이 주제와 변주인가를 찾아보지도 힘들 정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는 그런 변주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크 시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변주는요, 바로 음형 변주로서 선율이 조금씩 변하거나 반복되거나 아니면 화성을 유지하면서 상성부 선율만 변하거나 아니면 화성에서 그대로 있고 장식을 하거나 하는 이런 정도의 변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콘누와 파사칼리아가 바로 대표적인 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샤콘누와 파사칼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콘누와 파사칼리아는 음형 변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선율이나 리듬의 변화가 오는 변주곡이지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크 시대에 볼 수 있는 변주는 음형 변주입니다. 음형 변주이고요. 음형 변주에는 일단 주제가 먼저 제시가 되고 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멜로디와 또는 리듬의 변화 또는 두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음형 변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사칼리아는 어떤 것이냐? 파사칼리아는 주제가 8마디 주제가 되는데 좀 주제 자체가 느리게 제시가 됩니다. 느리게 제시가 되고요. 선율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사칼리아 인 C 마이너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큰 좋은 예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C 마이너 같은 경우엔 저음에서 단선율로 제시가 됩니다. 딴따라리리라라리 빠밤 빠밤 이렇게 해서 8마디가 제시가 되고요. 이 8마디 단선율 제시가 되고 나서 그 뒤에는 이 선율 자체가 각 성부로 옮겨 다니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옮겨 다니는 부분에서 멜로디나 장식음이 붙기도 하고 선율이 조금 변하기도 하고 내지는 리듬이 짧게 선율박으로 변하기도 하고 내지는 점리듬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샤콘느 같은 경우에는요. 이 8마디 주제가 제시가 되는데요. 화성 구조로 제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변주가 이제 그 화성 조직에서 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빠사칼리아는 귀에 여러분이 익숙하게 주제 선율이 나올 수도 있지만 샷건느에서는 여러분이 그 주제 자체를 선율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바로크의 기악곡 형식은 모음곡입니다. 모음곡은요, 파르티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앞서서 설명했듯이 바로크의 모음곡은요, 스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르티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모여져 있는 상태가 결국은 소나타 다 까메라라는 소나타의 형식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주로 보면 모음곡들이 있고요. 그 앞에 보면 프렐리드, 도입악곡이 붙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크 시대 모음곡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크 시대 모음곡은 정확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이 되는 무용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크 모음곡이라고 부르는 파르티타라고 부르는 바로크 형식의 기본이 되는 네 무용곡입니다. 그리고 이 네 무용곡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르망드, 꾸랑트, 서라방드, 지그라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순서는 뒤바뀌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사이에 요 사이사이 알르망드 사이, 꾸랑트 사이에 또 다양한 춤곡을 끼울 수가 있고요. 다 그런 곡들이 삽입은 되지만 순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알르망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르망드의 기원은 16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죠. 16세기부터 시작이 된 독일에서 온 춤곡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추었던 두 박자의 춤곡인데요. 두 박자 중에서도 4분의 4박자의 춤곡입니다. 템포는 모데라토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맞춰서 독일 사람들이 16세기 춤을 췄죠. 예, 그리고 기본 리듬 패턴을 보시면 아래에 제시된 이 패턴이에요. 목가춤 마디로 시작합니다. 목가춤 마디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안돼 이 약박이 굉장히 짧습니다. 목가춤 마디더라도. 그래서 빠빠빠 타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요런 리듬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점이 있으면서 바로 목가춤 마디에 시작됐던 16분 음표의 음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따라라 따라라 따따따따 따라라 여기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고요. 이 알르망드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에 의해서 기악곡으로 건반 기악곡으로 예술 악곡으로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은요.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밑에 무보의 그림 뒷모습을 보셨죠? 이게 앞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자료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크의 춤곡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곡이지요. 예, 꾸랑트, 그 다음에 코렌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꾸랑트는 프랑스의 이 명칭입니다. 이 두 번째 악장에 들어가는 것은 이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꾸랑트라는 명칭으로 붙어 있는 악곡들은 좀 더 느리고 장중한 느낌의 3박자의 춤곡입니다. 3박자의 춤곡이고요. 자, 알르망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두 번째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알르망드 다음에 다른 춤곡이 삽입이 되고 세 번째 악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꾸랑뜨란 말은 불어로 꾸후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달린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달리듯이 춤을 추는 악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 근데 2분의 3박자예요. 2분의 3박자니까 2분 음표가 3개 들어가는 길이에요. 둘, 셋, 따따, 따따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따따, 따따.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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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3박자의 곡입니다. 이게 코렌테라는 명으로 이 악장이 이름이 지어지면 이태리적인 느낌이 있다는 뜻이죠. 좀 더 활발한 3박자 춤곡이 일 경우에는 코렌테고요. 코렌테도 거의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사라반드입니다. 사라반드는 16세기 또는 17세기의 춤곡이었다고 하는데요. 느리고 장중한 느낌의 악곡입니다. 이 또한 3박자 춤곡인데요. 스페인에서 추었던 3박자 춤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주로 보면 느리기 때문에 쿵짝짝 쿵짝짝 이런 정도의 느린 곡으로 4분 음표와 8분 음표로 거의 구성해 16분 음표가 없지요. 그래서 빰빰빰 빠라람 이런 식으로 아주 장중하게 음악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 음악에 맞춰서 느리게 춤을 췄었던 거죠. 여러분이 사라반드 그러면 많이 듣는 것이 빰빠라밤빠 하는 핸델의 사라반드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음악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악장은 지그라는 발음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영국에서 건너온 춤곡입니다. 이 지그라는 말은 셰익스피어 시대에 연극을 굉장히 많이 공연했었죠. 그 JIG 발음은 같아요. 지그라고 불리던 연극이 있었는데요. 그 연극 속에 삽입됐던 바로 음악과 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3박자의 춤곡입니다. 3박자의 춤곡이고 3박자 춤곡 8분의 3, 8분의 6, 4분의 6 이런 박자이고요. 겹박자에서도 사용. 겹박자는 8분의 6, 8분의 9 이런 것들은 다 겹박자지요. 이 겹박자의 그 리듬 패턴을 가지기도 합니다. 점리듬이 많이 쓰였고요. 음정도 많이 6도, 7도, 8도 이제 음의 구성이 아까 사라반드는 거의 보면 이오음으로 움직이죠. 띵띠리리리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지그는 음정 간격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게 점프업 한다 그러죠. 점프업, 점프다운 하는 바로 그런 음정 구조로 되어 있는 영국 춤이라고 합니다. 이 영국 춤이 이태리 스타일로 바뀌게 되면 조금 더 빠른 스타일 속도로 나오죠. 여러분 꾸랑트에서도 보셨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지가일 경우에는 후가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지그일 때는 후가 기법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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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쿵짝 따라단 따라딴 따라딴 따라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춤곡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르망드, 꾸랑트, 사라방드, 지그의 그 사이에 도입되거나 앞에 붙는 곡이 무용곡이 있다고 그랬죠. 자, 알르망드 앞에 도입 부분 프렐류드가 붙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알르망드와 꾸랑트, 그 다음에 사라반드, 지그 사이에 들어가는 곡들이 메뉴에트, 가보트, 브레, 론도 같은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이런 곡들이 삽입이 되고요. 자, 이 곡들은요, 조성이 거의 같거나 아니면 나란한 조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성이란 말은
알르망드가 C 메이저다 그러면 메뉴에토 C 메이저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A 마이너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곡들이 있는데요. 사라반드와 지그사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곡들이 있었어요. 폴로네이즈. 예. 폴란드의 춤곡이죠. 폴로네이즈고요. 파스피에 이건 프랑스의 춤곡이죠. 이런 곡들이 삽입이 사라반드와 지그사이에 삽입이 된다고 합니다. 근대 모음곡 제가 잠깐 이걸 비교를 해본 이유는요. 바로크 모음곡과 근대 모음곡 그래서 모음곡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숙하게 잘 아는 모음곡은 사실은 근대 모음곡이에요. 편안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자유로운 형태이다. 춤곡 여전히 춤곡을 모아놨다. 그리고 또 다양한 악곡을 모아놨다. 또는 표제 있는 소곡을 모아놨다. 오페라 등의 악극에서 뽑았다. 발레를 위한 곡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발레를 위한 곡들은 차이콥스키의 여러분이 호두까기 인형이라든가 백조의 호수 이런 곡들을 여러분이 발레가 아니더라도 오케스트라들이 연주를 하죠. 그 곡들이 바로 발레를 위한 곡들을 모아놓은 모음곡에 속하게 됩니다. 오페라의 곡을 모은 것은 여러분 까르멘 오페라에 있는 곡들을 곡만 발췌해서 오케스트라들이 연주를 하게 되죠. 그런 게 있고요. 표제 있는 소곡 모음 뭐 이런 게 말이죠. 페르긴트 조곡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로크 시대에 나타나는 기악 악곡 형식,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고 이 형식이 바로 이제 고전 시대에 가서 기악곡의 굉장히 중요한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소나타입니다. 자, 소나타는 본래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깐조네 다 소나레라고 그래서 연주하는 악곡이라는 단어에서 소나레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1610년경부터 파르티타의 첫 번째 악장에 이것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렐류드 대신에 소나타 또는 심포니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예, 그러면서 소나타라는 단어가 쓰이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소나타라는 단어 자체가 소나타 알레그로라고 부르는 다악장 형식의 1악장이 아닌 그냥 여러 가지 악곡이 모아져 있는 것을 소나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소나타 다 까메라라는 이름으로 무용적 특징을 모으게 됐고요. 점차 시대가 변천하면서 무용곡 특징을 버리게 되고 그냥 연주하는 기악 자체의 다악장 형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들어가서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거치면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고전 소나타의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소나타 다 끼에사입니다. 소나타 다 끼에사와 소나타 다 까메라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소나타 다 끼에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에사라고 하는 것은요. church라는 의미입니다. 처치라는 의미로서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회 소나타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소나타. 그러면 자체를 여러분 들으시보면 처치라는 의미 자체가 음악이 가볍거나 아니면 쉽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교회 소나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일단 속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베는 느리고 장중하고 무겁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악장에서는 알레그로가 나옵니다. 알레그로가 나오고 세 번째 악장에서는 안단테, 마지막 악장은 알레그로 또는 프레스토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조를 빠르기로 얘기하면 느리고 빠르고 다시 느리고 빠르고의 구조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slow, fast. 그래서 앞자만 따면 SFSF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악곡들은 푸가나 호모포니로 악장이 구성이 됩니다. 호모포니는 화성음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빠른 악장은 푸가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 느린 악장, 특히 안단테 같은 경우에는 호모포니, 화성합 구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악장 하나하나는 주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성으로 공유가 됩니다.
조성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는 가까운 조, relative key라고 그러죠. 가까운 조 또는 나란한 조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고 서로에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보면요. 표제성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물을 지칭해서 나타내거나 아니면 무슨 축하하는 의미를 담거나 그런 게 없고요. 순수하게 절대음악적인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축하 파티라든가 누구를 위로한다든가 이런 음악이 아니고요. 소리 그 자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는 형식미를 강조한 바로 그런 소나타입니다. 즉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나중에 고전시대의 소나타로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나타 다 끼에사가 있느냐면 다른 형태의 소나타가 이때 당시에 바로크에는 공존했습니다. 소나타 다 까메라라고 불렸죠. 까메라는 여러분 실내라는 뜻이에요.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소나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소나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에서 연주했다. 실내 소나타. 그래서 보면 1600년경 17세기부터 교배에서도 연주되기는 하지만 오페라 극장이나 어떤 조그만한 소규모 연주회 장에서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나 상류 사회에서 이 소나타 다 까메라를 가지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음악이 되었죠. 예. 그래서 거의 소나타 다 까메라는 춤곡 형식을 많이 모아뒀고요. 그러면 아까 보면 소나타 다 끼에사 같은 경우에는 느리고 빠르고의 구조로 형성이 되었죠. 소나타 다 까메라는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의 3악장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게 되면 소나타 다 까메라는 파르티타와 같은 성격을 띠고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연곡 모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띄고 있습니다. 자, 소나타 다 끼에사와 소나타 다 까메라를 내가 표로 이렇게 비교를 해뒀습니다. 연주 장소가 다르고요. 곡은 성격도 굉장히 좀 다르죠. 조곡은 모음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나타 다 끼에사는 다성부로 기악곡을 모아놓은 곳이고 소나타 다 까메라는 춤곡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빠르기를 보시면 느리고 빠르고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소나타 다 까메라는 프렐류드 빼고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보시면 관계조 내지는 나란한 조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소나타 다 까메라는 같은 조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크 시대에서는 소나타 형식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었던 것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악장 형식의 소나타가 아니고요. 바로 트리오 소나타라는 것이 가장 많이 작곡되고 연주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리오라는 의미는 숫자 3을 의미하는데요. 이 숫자 3은요. 3개의 악기가 아닌 소리가 3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중 소나타 그리고 악기의 숫자는 4개였습니다. 상성부 선율을 맡고 있는 바이올린은 2대가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음 선율을 연주하는 첼로가 있습니다. 첼로가 있고요. 자, 이 괄호는 어디에 속하냐면 통주저음 파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음 선율은 첼로가 맡고 있고요. 통주저음은 오르간과 챈발로가 건반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강조를 했던 바로 바소 컨티뉴어 파트가 있기 때문에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그 다음에 통주저음 파트 이래서 3개의 소리가 공존하고요. 트리오 소나타에서 가장 활약을 보였던 것은 바로 알칸젤로 코렐리입니다. 알칸젤로 코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알칸렌조 코렐리는 여러분이 보면 바로크로면 여러분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생각하고 그 다음 핸델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앞에 가시게 되면 비발디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그보다 앞서서 코렐리는 당대에 굉장히 바로크 시대에 유명했던 작곡가입니다. 작곡가입니다. 1635년부터 1713년에까지 사셨고요. 자, 이분은 성악곡을 하나도 작곡하지 않으시고요. 트리오 소나타와 솔로 바이올린 소나타, 그다음 콘체르토 그로소를 집중적으로 작곡을 하셨습니다. 이분 작곡 기법을 연구를 하면 18세기에는 어떤 식으로 연주를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18세기에 성행했던 형식과 양식과 연주 기법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제는 하나 주제가 제시가 되고요. 예, 하나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율을 확장하는 그런 작곡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작곡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요. 조성음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으뜸 화음과 딸림 화음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조스갱 데프레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이제 코렐리에 와서는 이제 으뜸과 딸림 화음이 음악 속에서 완벽하게 드러나고요. 이분에서 작곡 기법에서 많이 썼던 게 서스펜션, 계려음을 많이 씁니다. 마디에 걸쳐서 이음줄로 음을 이어가면서 앞에는 약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강박이 하나 밀려서 나오게 되는 이런 계리음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형진행이라고 해서 같은 음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순환 5도권으로 해서 1도, 5도, 그 다음 5도에서 또 5도, 그 다음 건이 나오는 게 되면 2도음이 나오게 되죠. 2도, 그 다음 2도에서 또 다시 나오면 6도, 이런 식으로 해서 5도권으로 패턴이 진행이 됩니다. 이분이 쓰신 트리오 소나타 내지는 콘체르토 그로소까지는 소나타 다 끼에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4악장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템포가 느리고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느린 부분은 장엄하고요. 빠른 부분은 바로 후가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트리오 소나타에서는 느린 부분에선 3박자로 나타냈고요. 꼭 노래 부르는 듯한 형식, 아리아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빠른 부분은 춤 리듬에서 차용해 온 그런 빠른 리듬으로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보면 우리가 알칸젤로 코렐리에서 콘체르토 그로소라는 단어에서 콘체르토라는 단어가 나타나지요. 자, 이 콘체르토라는 단어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그룹이 나오고요. 이 두 그룹이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음의 힘의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소나타에서 좀 더 커진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콘체르토지요.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보면 솔로 콘체르토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왜냐하면 솔리스트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크 시대, 그 다음에 코렐리 시대에서는 콘체르토 그로소가 굉장히 더 대부분 연주되는 그러니까 주 부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콘체르토 그로소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콘체르토 그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체르토 그로소란 말은 합주, 협주곡, 대협주곡 이렇게 번안이 되는데요. 자, 협주곡이 크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협주곡은 협주곡인데 합주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협주하는 부분, 합주 말고 또 무슨 그룹이 있다는 얘기인가? 바로 솔로 부분입니다. 솔로 부분이 그룹으로 나오는 것이 콘체르토 그로소입니다. 자, 이것을 아까 보시면 소나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바로 트리오 소나타입니다. 트리오 소나타에 보시면 두 대의 바이올린, 높은 부분, 그 다음에 첼로가 저음 부분, 바소 컨티뉴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시면 바소 컨티뉴는 그대로 존재하고요. 자, 콘체르토 그로소 부분을 맡는 오케스트라 파트가 있고요. 혼자서 연주하는 부분, 솔로 부분을 그룹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콘체르티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콘체르티노 파트와 콘체르토 그로소 파트, 그로소 파트는 지금처럼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요. 지금 한 대가 나와서 연주하는 부분이 그룹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솔로 그룹은요. 2명에서 5명으로 형성이 되고요. 자, 이 2명의 5분이 연주를 하시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소리의 힘의 부분을 전체 음향을 조화롭게 대비시키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주세페 토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학습을 하도록 하죠. 자, 토렐리 역시 바로 협주곡을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작곡을 많이 해서 주로 활동했던 곳은 볼로니아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분의 협주곡은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의 3악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되어 있고요.
이분이 보면 솔로가 연주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교를 나타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분을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비발디가 바로 이분의 바로 이 협주곡의 형태를 계승하셔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비발디가 만든 바로 이 솔로 콘체르토는 지금에 와서 18세기 이후의 협주곡의 표준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 콘체르토, 우리가 토렐리에서는 솔레 콘체르토를 해서 이것이 비발디로 계승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솔로 콘체르토는 아까 얘기했듯이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의 3악장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한 개 악기의 솔로 부분과 뚜티라고 부르는 오케스트라 부분이 서로 주고받고 서로의 힘을 균형을 맞춰가면서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때 리토르넬로 형식이라고 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 바이올린 연주하고 나서 뚜띠가 리토르넬로 부분을 연주를 하게 되죠. 그 반복되는 부분을 리토르넬로라고 부르고요. 그런 부분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리토르넬로 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형식을 정확하게 정형화시킨 분이 안토니오 비발디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발디의 협주곡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당시 바로크의 정형화된 솔로 콘체르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 즉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빠른 부분은 화성으로 되어 있고 느린 부분이 대입법, 후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부분이 화성음악으로 제시가 되고요. 느린 악장이 꼭 2악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악장에 다시 빠른 부분으로 나올 때는 1악장에서 제시된 빠른 부분보다는 조금 길이가 짧습니다. 짧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악곡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비발디의 4개입니다. 라 스타지오니 Four Season이라고 하죠. 이 악곡들 보시게 되면 각 계절별로 악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 콘체르토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말하자면 독주부의 기교, 화려한 기교가 나오게 되죠. 그 화려한 기교가 나오게 되고요. 바로 비발디는 이 화려한 기교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바이올린의 운지법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솔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교가 어떻게 짚으면 어떤 손가락의 모양으로 나오냐 이런 것들을 비발디가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바로크에서 기악 음악 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변주곡에 대해서 학습하셨고, 그 다음 모음곡에 대해서 학습하셨고요. 그다음 마지막 소나타에서는 소나타 다 끼에사, 소나타 다 까메라, 그 다음 트리오 소나타, 그리고 이 트리오 소나타의 전체적인 인원을 확대시켜서 나타나게 된 콘체르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는 용어였죠. 콘체르토 그로소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솔로 콘체르토 토렐리와 비바리를 통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